국금씨 그 일장 그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죠? 음, 어디부터 하면 돼요? 잠시만요. 어디부터 하면 돼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네, 저희 팀 프로젝트,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뭐 어떤 것 같아요?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요? 혹시 줌 수업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수업 강의 동영상 말이에요. 지금. 24시간 내에 수업을 듣고 손필기 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손필기가 효과적인가 하는 그 동영상 말고 지금 국금시 국제금융시장론 요 일장 강의에서 지난번에 했던 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지금 질문인데. 이 진도 나갔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 궁금한데. 영상이도 답 좀 해봐. 네, 어, 그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아마 이 수업의 목차 같은 거인 것 같은데 우리 어디까지 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찍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조별활동 1-2,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찍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찍은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프리뷰하고 리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뷰로 수업 끝나자마자 곧바로 한 5분이나 10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손필기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게 이제 리뷰 이야기죠. 복습 이야기죠. 그죠? 근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그 지난 시간에 뭐 어떤 내용들을 했다는 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뇌에 이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급속도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억이. 그 기억은 단기 기억인데 그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뭐냐? 하니까 지금 어느 누군가가 그 스피커하고 지금 마이크 사이가 가까워 가지고 아니면 스피커 볼륨이 커 가지고 하울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을 약간 줄이든가 아니면 스피커하고 마이크 사이를 좀 거리를 벌리면 돼요. 이것도 우리 저 줌수 유의사항에 이미 다 이야기한 건데 무슨 이야기 했지? 제가 무슨 이야기 단기, 했죠 지금 방금? 단기 기억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10분,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리뷰를 해달라라는 거였고요. 손필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손필기를 하면 손필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니까 이 기억을 하더라도 좀 정리해서 기억하면 기억이 잘 되는데 복잡하면 그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필기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잠잘 때 된다라는 거지. 수면 시간에 그때 이 전지적 대뇌피질, 인류의 뇌가 활성화된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낮에는 신체 활동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그게 활성화 잘 안 되는데 수면하고 있을 때 활성화 굉장히 많이 되더라. 그래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수면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뭐냐 하면 잠자기 전에
오늘 했던 수업을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손필기 꺼내가 다시 읽어보는 거는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 머릿속으로 그 했던 그것을 한번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는 거야. 마인드맵 이 어떤 거 어떤 모양으로 돼 있었던가라도 연상해보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뭐, 그다음에 그 저 뭐죠? 그 앞으로 알아봐야 될 게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 변환되는 과정이 수면 중에 일어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학습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 이렇게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뭐 공부야 대학교 졸업하면 내가 공부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일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 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어떤 과정을 뭐 일기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단 말이지. 핸드폰 안 보고 유튜브 동영상 안 보고 틱톡 안 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서서히 수면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지.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를 한번 오늘 내가 뭘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습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수업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습관 하나 가지는 게 좋다는 거지. 한 5분에 10분에 걸쳐 가지고 지난 시간에 뭐 했고 요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하는 걸 한번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뇌가 뇌에 그 시냅스에 이 계속 전달이 돼서 그 시냅스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뭐냐 하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에 특별한 점 했어요. 오케이? 어떻게 특별한데요? 기억나는 거 없어. 이런 거지. 어, 어떻게 특별하냐면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10년 뒤에도 만약 기억한다면 요거는 기억했겠다는 게 뭐냐 이거지. 지난 시간에 이 국제금융시장론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그래도 꼭 중요하다면 그 한 가지는 뭐냐 이거지. 한 가지는 기억하자 이거지. 그 한 가지는 뭔 것 같아? 본인 생각에. 박민성 씨. 한 위험 같습니다. 어. 영상인 씨. 시장 불안전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불안에서 약간 또 설명해 주면. 어, 시장 불안전성.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지난 대면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했어요. 그래서 어느 친구가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한 친구가 영상인 씨나 박민성 씨는 아니었던 거야. 그지? 만약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질문을 했으면 제가 그거를 약간 니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뭔가 답을 찾았을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본인 기억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자극으로 뇌에 지금 자극이 돼서 기억이 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지난 대면 수업 시간에 그냥 첫 판에 어느 한 친구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친구는 뭔가 지금 이 손필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 기억을 하고 하는 게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오케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이야기한 게 그 정확하게 틀린 거 아닌데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못 한 거야. 어, 시장 불안전성이 있으니 그러니 한국에서 물건 파는 것보다는 외국까지 물건을 파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특히 한국은 스몰 앤 오픈 이카노미니까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해외 취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영상희 씨는 지금 뭔가 연관돼 가지고 머릿속에 내 지금 거의 기억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라고. 마무리 씨는 지금 바로 답이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시냅스가 훨씬 더 약하다. 이 소리야. 어,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아니, 저, 외국이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좁은 한국 존마켓에서 이렇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 졸업하고 나서 해외에 취업하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뭐 취업 생활 하더라도 해외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활동 1단 C까지 했다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고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거야. 예, 그런 기억하지 마세요. 오케이. 주식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이 국제금융시장론을 왜 배워야 되느냐. 그다음에 투자 기회 집합의 확장 이런 것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연변대에서도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이 애는 그 중국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같네. 그지? 중국 예금 이자율이 0.3%래. 어, 어, 그리고 월급 상위 10%면 만 중국 위안이래. 환율이 대략 200원이 1위안이 200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200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상위 월급 그 월급 상위 10% 사람이 뭐냐면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상위 10%에. 어. 그다음에 최저 월급이 뭐냐면 3천 위안이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만 원 곱하면 6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월급 상위 10%인 사람이 매달 월급 중에 10%만 저축하자는 거지. 그게 천위안이네. 그지? 근데 그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지. 예금하면 0.3%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 사람은 최저 월급, 최저 시급, 최저 월급 받는 사람이야. 최저 임금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0%를 했으니까 300위안을 저축하는 거야. 근데 이 투자를 잘한다. 투자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서 10%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뭐예요? 1000위안을 매달 그 저축한 이 사람이 훨씬 더 부가 늘어나겠지. 그죠? 그렇지만 10%이면 계속 붙는데 이 붙는 게 지수적으로 증가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언제 능가한다는 거예요? 22년입니다. 22년이면 능가해가지고 그래서 이 10%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어, 교훈은 지금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의 교훈은 뭐냐? 주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정상희 씨는 지금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회사 일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가 입니다. 맞잖아요. 상위 10%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굉장히 회사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월급이 높을 거 아니야. 대학교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대기업에 간 거 아니야. 중국에서도. 그지? 그래서 상위 10%의 월급을 받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재테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0.3% 정도의 그 예금 이자율만 받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래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최저 월급이면 사실 우리 공부 별로 안 해도 되지 않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중퇴하고 가도 최저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주식 투자 수익률이 10%이면 그러면 답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분간 못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지. 지금 혹시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학점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2.5 받아도 학점 2.5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 2.5 받아도 취직을 할 수 있잖아. 취직 못 하나 혹시?
취직할 거예요. 제 그 2.7인가 인 선배 하나 있는데 잘 취직했어요. 물론 취직하기 힘들긴 힘들었지만. 예. 그 사람도 최저임금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투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취직 잘하는 거 하는 것도 이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연봉이 3억, 5억, 10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그 제가 발견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그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이 많거든. 제 주변에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제 주변에 그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장,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대부분 잘렸잖아. 뭐 전무에서 잘리고 부사장이 잘리고 해서 잘렸어요 지금. 연봉 물어보면 10억인 친구도 있고 뭐 5억인 친구도 있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설렁탕 사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이해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 가지고 완전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IQ가 떨어지는 거지. 투자 IQ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을 이렇게 열심히 잘 저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투자만 했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회사에서 그 부사장 할 때 그 사람의 지금 썬썸이 삶하고 지금 삶이 현저히 격차가 나는 거야. 아싸리 처음부터 돈 못 벌고 해가지고 못 썼으면 지금 못 쓰는 게 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잘 쓰다가 갑자기 못 쓰니까 굉장히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회사 일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진하기 위해서 야근하고 그래 하지 말고 주식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약간 좀 과격한 예라는 거예요. 0.3%니까. 제가 이 예를 만들 때 이제 검색해 보니까 중국 예금 이자리 0.3%라고 해서 0.3%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대략 4%인데 그러면 이거 중국 은행들은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 비즈니스 하는 거. 예대 마진 일은 없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거는 수시 입출식 예금 금리고요. 정기 예금 금리는 한 1%고 잘못장이 3%, 3%. 그러니까 1%, 3%니까 2% 정도 예대 마진을 중국 은행들이 먹고 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요거 0.3%를 1% 바꾸더라도 아니면 0.3%를 여기 있는 2.5% 바꾸더라도 그러면 연이 22년이 아니고 좀 뒤로 당겨지지만 여전히 뭐예요? 10% 수익을 올린 사람이 더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무 관리의 목표 뭐예요? 뭐 교과서 재무관리 교과서에 보면 주주 부의 극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주 부의 극대화예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재무관리 들었잖아. 정상희 씨, 어, 에이 땡, 박민석 씨. 기업 가치의 극대화. 그러니까 주주 부의 극대화를 다르게 이야기할 때 기업 가치 극대화 좀 더 큰 개념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왜 재무관리의 목표가 주주 부의 극대화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질문했잖아. 왜? 주인, 그렇죠. 예.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죠? 예. 국제재무관리의 목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를 게 뭐 있어? 주주부의 극대화겠지. 또는 아까 박민석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 가치의 극대화겠지. 그죠? 주주부의 극대화는 서구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널리 바라졌던 기업의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도 기업의 어느 활동 중에 하나니까 재무관리 목표가 주주부의 극대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국제재무관리에서는 그거보다는 약간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주주가 누구냐? 근데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 뭐냐면 국적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인이 한국 사람만 있냐 이거지. 미국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한국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게 맞아? 아니면 미국 부의 주주 부의 극대화를 하는 게 맞아?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그렇게 생기냐 하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변동하고 있지 않니? 그지? 네. 그러니까 한국 부의 극대화를 했을 때 미국 주주의 부는 극대화가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죠? US 달러 기준으로 뭔가 주주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한국 원화로는 뭔가 극대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주주 부의 극대화라는 이 단순한 목표도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뭐 다른 목표들도 있죠. 이제 주주부의 극대화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냐면 이해관계자 부의 극대화. 이해관계자 영어로 스테이크홀더. 주주를 쉐어홀더. 그러니까 쉐어홀더 웰스 맥시마이제이션이 아니고 스테이크홀더 웰스 맥시마이제이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고객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좀 더 나가면 뭐 국가도 있고, 참 여기 국가 빠졌는데 국가 있구나.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좀 더 크게 하면 세계도 있고, 뭐 좀 더 크게 하면 우주, 뭐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런 이 이해관계자의 어떤 부를 극대화하는 게 목표가 이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박민석 씨가 아까 기업 가치의 극대화라는 말을 썼잖아.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면 먼저 고객한테 나눠주고 공급자한테 나눠주고 종업원 나눠주고 사회, 국가 이런 데 나눠주고 나머지를 누가 가져가? 주주 가니까 주주 부의 극대화 되지 않니? 그러니 기업 가치 극대화를 하면 이해관계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 부의 극대화도 됩니다.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예.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했던 이야기. 주주부의 극대화가 한국 주주부의 극대화냐, 아니면 미국 주주부의 극대화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냐, 아니면 현지국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뭐, 또 다른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주부 극대화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이 그룹을 뭐라 그러냐면 계열액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열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밑에는 한국에서는 주주부 극대화보다 오너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오너라는 말이 법적인 말이 아니야. 오너라는 단어의 뜻이 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삼성전자의 오너는 누군데?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잖아. 누군데?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에이, 그렇게 생각해. 박민영 씨. 예, 삼성그룹의 오너는 이재용, 이재용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지분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고. 5%도 안 될걸? 한번 찾아봐요. 5%도 안 될 거야. 5%도 안 되는데 마치 지가 그걸 100%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있는 직원들이 이재용이 오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100%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약 위반 아니에요? 오히려 95%의 주주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그룹 오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금 그룹 오너라는 표현을. 그죠? 예. 어, 엔론, 월드콤, 글로벌 크로싱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겠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 이 회사들은 다 망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보면 이게 사실 미국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충분한 감시를 안 하면 경영자는 뭐예요? 주주를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의 노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지? 노예는 누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냐면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노예가 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 재무 관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인 대리 문제. Principal Agent Problem.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기업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이, 이 주인 대리 문제 이런 것들은 이 법보가 약한 나라. 그래서 이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예,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등에서 심각 이렇게 적혀 있어.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재용도 삼성전자, 저도 삼성전자 한 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여러 주주의 대리인, 물론 자기가 4%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96%의 다른 소액 주주들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마치 지 것처럼 생각하니까 한국의 주인 대리 문제는 어디 뭐에서 중요하냐면 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대주주와 소액 주주 사이에 주인 대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땡이 더 중요하네요. 법보가 강한 국가에서조차도 주주의 장기부 극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단기 주주의 이익하고 장기 주주의 이익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경영자는 단기 주주의 이익을 대리해야 되냐, 아니면 장기 주주의 이익을 대리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뭐냐? 이 국제 제목 관리의 목표도 주주 그 극대화 또는 약간 좀 확장해가지고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그지? 타픽이 바뀌었는데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런 겁니다. 예. 금융시장이 통합이 된 것 같고요. 그죠? 심지어는 보통 우리가 통화라고 하는 어느 한 나라에서 발행하는 통화인데 국가 통화가 아니고 지역 통화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게 뭐냐면 유로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죠? 예. 뭐 또 유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2010년대에는 유로 국가 부채 위기 또는 유럽 재정 위기 하는 게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음. 지난 6, 70년 동안 무역 자유화가 일어났고 경제 통합이 일어났고 그죠? 최근의 움직임은 그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또 다른 건 뭐냐면 정부가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뭔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을 민영화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거죠. 뭐 또 그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면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금융시장의 규제가 완화됐고요. 기술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보 비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제가 제 핸드폰만 꺼내가지고 보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제가 간밤에 미국 주식을 사는데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비용도 별로 안 들었던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뿐만 아니고 그 지난 60년 사이에 금융 혁신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선물과 옵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통화 채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다통화 채권이면 이 단어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냥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한국 원화로만 발행하는 게 한국 원화로 발행하면서 US 달러로 발행하면 다통화 채권이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차 상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물론 한국에 KRX에 상장을 해놨지만, 그죠? 그렇지만 NIS에도 ADR 형태로 상장이 돼 있어서 양쪽에 다 나눠서 상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국제 펀드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발매되는,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예 좀 더 발전해가지고 ETF 하는 것도 만들어진 것 같아라는 거지. ETF가 뭐죠? 뭐의 약자죠? ETF가?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익스체인지 뭐예요? 다, 거래소, 트레이드, 거래, 예, 펀드 뭐예요? 펀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 번역해요? 당장 지수 펀드.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지수를 트래킹하는 펀드. 그 지수 펀드죠. 근데 이 지수 펀드가 장외에서 발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뭐 했다는 거야? 상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마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근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S&P 500 또는 미국의 나스닥 100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있죠. 한국에서도. 뿐만 아니고 뭐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뭐저 S&P 500 미국에 상장돼 있는 S&P 500 그다음에 뭐 저 나스닥 이런 그 지수 펀드 ETF도 살 수 있죠.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냥 국내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웬만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죠. 아니 모든 나라를 오픈한 건 아닌데 적어도 미국은 뭐 미국도 되고 영국도 되고 뭐 일본도 되고 뭐 홍콩 되고 뭐 되는 나라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지금 통합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코스피가 매력적인지 아니면 미국 S&P가 매력적인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판가름하면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코스피는 별로 안 올 것 같고 S&P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S&P에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의 가치가 매력도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국가 통화가 아닌 지역 통화 유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2002년 1월 1일입니다. 2002년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죠? 23년 전? 네.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냐면 통화는 일반적으로 국가 통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통화를 발권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국가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는 거지. 미국은 누가? 미국 달러는 누가 주인이라고?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예. 한국 원화는 주인이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유럽 지역 EU 안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통화 주권이 누구한테 간 거야? 누구한테 갔겠어? 한국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갖고 미국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원회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이 뭐지? 자,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을 ECB라고 합니다. ECB.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CB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누가 갖고 있었는데? 도이치마크는 누가 갖고 있었는데?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라고 하는데 뭐 기억 못해도 돼. 이런 식이었다고. 프랑스의 중앙은행. 모르겠네. 나도 이름을. 이해 갔어요. 근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고 뭐예요? ECB한테 몰아줬다라는 거니까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국가 주권의 일부를 지금 포기한 거잖아. 대가가 있겠죠. 대가는 뭐예요? 16개국 3억 명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니까 뭔가 환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벌어지니까 그만큼 EU가 좀 더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일보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2004년 5월에는 10개국이 EU에 추가로 편입하면서 다시 유로를 더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지금 ECB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 각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고 ECB가 하고 있다는 거지.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 통화에 관한 권한은 지금 없어요. 그지? 재정 정책은 누가 해요? 네, 지금 재무부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뭔가 통화 정책은 유럽 전체를 대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재정 정책은 우리나라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통화 정책은 유럽의 평균의 상태를 보고 뭔가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재정 정책은 뭐예요? 어떤 나라는 평균 근처에 있는 나라도 있을 거고, 어떤 나라는 평균에서 아주 동떨어진 나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유럽 평균은 지금 경제가 좋아.
그러면 통화 정책은 긴축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느 한 나라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통화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통화 긴축 상태에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 통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서로 반대 효과가 일어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 어. 이게 지금 이유인데 원래 그지? 이유인데 요 색깔 있는 게 전부 다 이유인데 그중에 저 뭐죠? 요 파란 색깔로 표시한 거는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이고 그죠? 이 보라색으로 표현한 거는 EU의 국가이긴 하지만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이고 요 나라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아, 요 나라. 요 토끼가 생긴 나라. 아일랜드는 요게 아일랜드고 아, 영국. 아, 어. 그럼 영국은 원래부터 유로를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브렉시트 한 거죠. EU에서 탈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로가 오케이. 지금 이게 뭐지? EUR2USD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준 통화는 뭐예요? 유로입니다. EUR이에요. 예. 요게 그 보통 이 시중에서의 컨벤션이라 그랬죠. 기준 통화 앞에 나오고 그다음 표시 통화 뒤에 나오는 거. 그죠? 근데 저 그 만약 이 슬래시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관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기준 통화가 분모에 나오고 왜냐면 기준 통화 분모 통화니까. 그지? 그다음에 이 저 표시 통화는 분자니까.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금 다시 잘못했네요. 요게 지금 컨벤션에 거꾸로 되는 지금 표현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지. 그죠? 예. 그러니까 슬래시로 표현할 때는 EUR이 앞에 나와서 이게 기준 통화가 되는 게 좋거든. 그죠? 그러니까 USD 슬래시 EUR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케이. 여하튼 1.60에서 지금 뭐 1.2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뭐가 떨어진 거야? 누구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유로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아니면 US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선뜻 답을 못 하네. 예. 자, 기준 통화는 뭐하고 똑같다고? 사과하고 똑같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표지 통화는 뭐하고 똑같다고? 원하고 똑같다고. 사과가 한 개에 100원 하다가 200원이면 뭐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사과의 가치가 올라온 겁니다.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로의 유로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유로의 가치가 어떻게 했다고? 떨어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로의 가치가 높았는데 점점 그 유로가 사용되면서 어떻게 유로의 가치가 이렇게 좀 떨어진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유로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2010년 유럽 국가 그 부채 위기. 예. 2009년 12월에 그리스가 이제 선거를 해가 정부가 바뀌었어. 근데 신정부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들 재정 적자가 원래 기존 구정부는 뭐라 그랬냐면 GDP의 3.7%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12.7%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정부가 사기쳤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근데 GDP의 12.7%면 그러면 이거 갚는 게 쉽지 않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갚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국채를 건매를 하는 거죠. 건매를 하고 신용 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투기 등급으로 강등하는 일이 그죠? 원래는 EU 국가니까 그리스의 신용 등급은 아주 우량한 등급이었겠죠. 그렇겠죠. 그죠? 예. 지금 누구 스피커와 마이크일까? 지금 하울링 오는 거 모르겠어요. 음. 어, 그리스는 유로존의 GDP의 2.5%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그
그 비중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게 유럽 위기가 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리스가 못 믿겠으면, 이제까지는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은 다 믿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를 못 믿으면, 혹시 그 다음에 또 못 믿을 놈은 누구이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이 되는 전염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영내 국가들은 재정이 좀 비슷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재정 정책은 각국 재무부가 하고 통화 정책은 각국 22가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경제 상태가 평균적인 상태에 비슷비슷한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비슷해야지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서로 엇박자가 난다라는 거잖아. 그죠? 아마 짐작컨대 이랬을 거예요. 독일은 잘 나갔거든. 근데 독일의 사이즈가 크잖아. 그러니 유럽 전체로 본다면 경제가 괜찮은 거야. 그죠? 근데 그리스는 어때요? 경제가 안 좋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해졌겠지. 그 재정 적자가 심하다 하는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또 심각한 문제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기를 쳤겠지. 정부가. 정부가 사기를 친 거잖아요. 12.7%인데 3.7%라고 얘기했으니까. 어, 요게 그리스 그 국채 금리고, 요게 뭐냐면 독일 국채 금리인데,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 국채의 금리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 국채의 금리는 별반 사이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표를 하자마자 그다음부터 둘이가 쫙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이 지금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거의 2% 아래쪽이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등급의 채권들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는 몇 프로까지 올라간 거예요? 18%까지 올라갔으면 정크죠. 쓰레기인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스의 옛날 통화 이름이 드라크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2009년 가을까지는 그리스는 국가에서 돈을 빌릴 때 독일하고 빌리는 이자율이 비슷했다는,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경제는 안 좋았는데. 그죠? 예. 근데 이제 되니까 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사실이 벌어져서 이게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투기 등급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 9일이니까 5월 9일이면 여기죠, 그죠, 여기. 어. 이때까지 계속 이자를 급등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뭐 이때 이제 툭 떨어졌으니까, 툭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뭔가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좀 툭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 기간 중에 환율은 어떻게 된 거예요? 1.45에서 1.2까지 유로의 가치가 떨어졌다. 오케이? 다시 떨어졌다. 뭐라고? 분모가 물건이다. 사과다. 예. 경제통합. 지난 50년간 국제무역은 전 세계 GDP에 비해서 2배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 경제 사이즈가 커지는 것보다 무역의 사이즈는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국가들이 중상주의를 버리고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게 지난 50년간의 스토리다라는 거지.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죠? 음, 도널드 트럼프. 그죠?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브렉시시네요. 그죠? 영국이 뭐죠? EU에서 탈퇴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뭐냐면 세계화, 경제 통합이라는 트렌드가 있었다면 그 트렌드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트렌드가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 통합하는 이 시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공급망 이런 말을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이왕이면 가장 싼 곳에서 조달해 가지고 만들면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전 세계로 뭔가 공급망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게 대세였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옵쇼어링이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조달했으니까 오프쇼어링이잖아. 그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되도록 온쇼어링 하는 거니까 리쇼어링 이런 말을 쓴 거죠. 온쇼어링.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생산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니어쇼어링이라는 말을 한 거죠. 니어쇼어링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나 아니면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지어도 뭐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국가이고 우리하고 친한 국가에다 쇼링 하는 것까지는 해도 좀 되지 않겠냐. 그게 뭐냐면 프렌드 쇼링이죠. 그죠? 음. 어느 신문 기자가 이거를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냐면 친구 해도라고 번역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은 뭐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그냥 안에 폐쇄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냐면 뭔가 블락 같은 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렉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 선택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음. 음? 왜 이래? 어. 이 그림이 X축은 뭐죠? 시간입니다. 보입니다. Y축은 뭐죠? 상당수 1인당 GDP. 근데 그 옆에 뭐라고 하냐면 PPP 달러 인플레이션 어저스티드라고 적혀 있으니까 물가 상승까지 해서 실질 1인당 GDP.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네 나라 중에 가장 현재 2015년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그죠? 그다음 2위가 어디? 영국. 3위가 한국. 그다음 4위가 중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세계의 패권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1800, 언제지? 20년 이전에는 누가 세계의 패권 국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입니다. 영국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영국의 경제 성장은 보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훨씬 더 가팔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영국을 역전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세계 1위에 1인당 GDP라고 세계 1위에 그러니까 저 영국을 이긴 그런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한국은 한국에서 아주 두드러진 어떤 움직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언제 이전까지는 거의 경제가 그냥 역성장을 하고 있었네. 스테이블하게. 1900년, 1900, 그러니까 10년, 1900년, 1900년. 그지? 근데 1900년부터 1910년까지는 역성장이 아니고 약간은 성장하지만 그 성장하는 게 완만했네. 1910년부터 언제까지인가? 1945년까지는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네. 20년부터, 10년부터. 그죠? 그러다 4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경제가 확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네.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붕괴된 거는 여기 몇 년이라고? 이거 붕괴된 게? 45년 45에서 50 듣고 있어. 45년인 것 같아요. 45년. 45년인 것 같고 붕괴된 거는 그냥 빠른 속도로 회복했네. 근데 여하튼 뭐 이거는 요 이펙트는 이게 뭐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독립하면서 뭐 굉장히 안 좋아진 거고 그렇지만 그게 그냥 그대로 V자로 회복한 것 같고 요때부터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한 몇 년 정도 될까? 61년, 뭐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해 봐요. 예. 그리고 쫙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는 거지. 그지? 그러다가 이때 뭔가 썸띵이 있네. 조금 뭔가 경제가 주춤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 같네. 이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해는 언제인 것 같아요? 2002년? 2008, 요게 2000일 것 같은데. 요게 2000이면 요거는 몇 년이에요? 98년 정도. 97년. 97년 한국 위기. 그지? 어, 여기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는데, 요건 몇 년? 2008년? 2008년.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요게 198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980년. 그죠? 그러니까 1인당 GDP는 계속 올라가면 그냥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 떨어진 거는 굉장히 대단한 뭔가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기울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울기가 대단한 기울기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1980년 이후에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 걸 느낄 수 있냐?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97년 이후에 기울기가 완만해진 걸 느낄 수 있느냐?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 기울기가 완만해진 걸 느낄 수 있냐? 그러니까 한 번에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 하면 영국이.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만약 요 기울기만 유지한다면, 요 기울기만 유지한다면 우리는 언제, 자, 기울기 이렇게 꺼보면 언제? 몇 년 정도? 30년? 자, 이거는 이제 한국 관점에서 본 거고요. 중국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언제부터 갑자기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80년 정도. 1980년부터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요. 만약 이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쯤에 미국을 따라잡는다. 2030년. 이미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확 떨어졌어요. 10% 이상이다가 지금 5%, 뭐 4%, 그래도 이제까지 한 5% 이상, 7%이 정도 유지했는데, 그런데 이제 5% 아래쪽으로 지금 올해는 떨어졌으니까,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계 1위였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좀 옆에 있는 애들한테 좀 퍼주면서도 잘 사는 게 우리한테 덕되는 것도 있으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라? 가만히 놔놓으면 얘들이 우리를 잡아먹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미국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첨단에서는 우리가 앞선다. 그지? 그리고 좀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 이 신발 팔아가지고 한 거지. 그지? 신발 팔아서 하는데 그 수출했는데 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남산만큼 신발 쌓은 그 신발 판 그 돈이 정확하게 팬텀 비행기 한 대 값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팬텀 비행기 한 대 미국에 수입하면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의 무역 균형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싼 그 물건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해주고 우리는 뭐 AI, 뭐 로봇, 전기 자동차 이런 걸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국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저것들이 AI 하겠다는 거야. 저것들이 전기 자동차 하겠다는 거야. 저것들이 로봇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냐라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발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세월은 좀 오래됐네. 2010년이네. 2010년이니까 지금은 또 다를 건데, 반도체의 1위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서 수출 비중은 67%다. 이거지. 자동차에서 1위는 현대차인데, 현대차의 수출 비중은 58%라는 거지. 그지? 조선에서 1위는 현대중공업인데 수출 비중이 89%다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수출 비중이 많은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제약업체에서 1위는 누구냐 하면 동아제약이라는 거지. 동아제약은 아주 위대한 제품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 바카스 D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수출 비중은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5,422억. 제가 또 다른 예도 하나 들었죠. 그게 뭐였어요? 근데 2010년 이후에 동아제약이 굉장히 수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거지. 그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1위는 어디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수출 비중이 98%라고. 아마 동아제약은 5%보다는 좀 늘었지만 여전히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고. 그죠? 예. 이유는 뭐예요? 왜 위대한 제품을 갖고 있는 동호제약이 그렇게 조 단위의 회사도 시가총액도 못 가지게 되느냐라는 거지. 답은 한국의 시장은 너무 좁다 이런 거죠. 한국의 인구는 몇 명이죠? 5천만 명입니다.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구가 1억 미만이면 여기가 지금 1억인데 1억 미만이면 충분한 내수 경제를 가질 수가 없다. 자급자족해서 살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일본은 상당히 내수 지향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아주 내수 지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요 점들에 대표하는 어떤 곡선을 끄은 건데 요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수출이 그 무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고 아래에 있으면 내수가 더 많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내수 지향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수입 많이 하지만 중국은 뭐예요? 수출 지향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뭐라 그러는 게 쌍순환이라는 단어를 쓴 거 아니야라는 거지. 쌍순환의 단어가 뭐예요? 순환은 고려 두 개는 있어야겠다. 내수의 고려도 있고 그다음에 대외의 고려도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수출 가지고 경제성장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 내수의 경제성장 동력도 만들어야겠다. 그게 뭐냐면 쌍순환 이야기거든. 근데 쌍순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중국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 인구는 1억 이상이니까. 근데 한국은 불행히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통일 대박론 이야기 하잖아. 그지? 왜 통일 대박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국이 한 5천만, 그다음에 북한이 한 2천만, 그럼 7천만 원. 그지? 근데 남남분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애를 놓으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음. 경제통합, 가트. 어. 지금은 거의 이제 의미 없는 게, 가트는 관세 무역하는 일반 협정이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다국적 협정인데 1947년에 시작해가지고 이미 사라졌죠. 왜냐하면 1995년에 WTO로 전환했으니까. 그죠? WTO는 세계 무역기구. 그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WT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무역 분쟁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걸 재판하는 기구가 있다는 거지. 그게 상소기구라고 적혀 있는 거. 2심 심리 담당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근데 미국이 이 상소기구가 그 불리한 판결을 많이 한다라는 이유로 2017년에 신규 판사 임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WTO 이 상소기구에 이 판사 임명하는데 모두가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 찬성해야 되는데 미국이 반대인 거야. 그래서 인원이 3명 미만이 된 거야. 인원이 3명 이상이 돼야지 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3명 미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WTO는 지금 없는 거나 다른 거죠. 트럼프는 다국 협정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지. 다른 정권은 WTO는 아니지만 WTO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다자 협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아직 성공 못한 건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트럼프는 뭐예요? 지금 양국 협정을 선호하고 있는. 나프타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예. 1994년부터 15년간 그러니까 2009년까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이게 삼국 간 협정이 지역 협정이죠. 그죠? 근데 어, 그 이후에도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되다가 2020년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대체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겠지. 그죠? 근데 제목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자, 나프타는 뭐의 약자예요?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니까 이거는 뭐냐면 북미의 자유무역이죠. 그죠? 근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지금 약자가 뭐예요? US, USMC. USMC. 멕시코, 캐나다, 캐나다. 그다음 뭐예요?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맨 앞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미국. U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그리먼트를 맺었는데 어그리먼트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야? USMC.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프타에 비해서는 이 다자 간에 서로 좀 양보하자는 것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훨씬 더 우선됐다. 이런 거죠. 여하튼 나프타가 되고 나서 멕시코의 수출은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영내 국가 일자리도 확대되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해서 세 개의 국가의 경제가 동시에 발전됐는데 그죠? 점점 지나가면서 약간 불리하다라고 느낀 거지, 미국이. 자, 민영화 탑픽입니다. 국영기업을 민간으로 매각하는 거. 그게 민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이하는 겁니다. 예. 공산주의 국가는 대부분의 중심 산업은 전부 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죠? 그래서 이제 민영화한다. 이런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뭔가 기간 산업이고 정부가 유치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육성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 처음에는 국영기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거를 민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포스코, 캡코, KT 전부 다 상장돼 있죠. 그죠? 자, 중국도 국영기업을 정권거래 상장하면서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돼 있고요.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웬만한 경우 다 국영 기업인데 민영화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원래 이 저 국영 기업으로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공공성 때문에 있었던 거니까 공공성도 좀 유지하면서 효율성도 유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중국 은행들은 대략 2000년대 중반부터 2000 뭐 6년 5년 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다 상장시켰다 이런 거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네 개 은행이 중 총자산으로 세계에서 1위에서 4위 은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공기업이었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증권시장에 상장됐으니까 지분이 좀 분산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 1930년에 대공황이 있었죠. 그걸 영어로 Great Depre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공황 이래로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달리 이야기하면 대침체, Great Recession. 그러니까 Great Depression은 아니지만 Great Recession 정도 되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죠? 음. 가계와 금융기관이 과다하게 차입을 했고요. 그리고 과다하게 위험 투자를 한 결과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인 것 같다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뭔가 위험한데, 부도날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은행이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정권을 발행해가지고 자본 조달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정권화,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촉발한 건 뭐예요? 이 주택담보대출 중에 신용등급이 낮은 거, 그걸 보고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했는데, 서프라임 모기지가 대대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게 노르웨이 교사 퇴직연금이
부도날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 부동산 담보 대출 담보 정권에 노르웨이 교사 퇴직연금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 신용도가 낮은 집 사고 싶은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준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파란색이 다우존스, 그죠? 그 다음에 검은색이 미국의 실업률, 그죠? 예. 그래서 2008년, 2007년 8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높았는데 얼마에서? 14,000에서 7,000. 어떻게 된 거야? 몇 퍼센트? 14,000, 7,000. 50%입니다. 반토막. 그죠? 반토막이 났다. 그죠? 예. 원래 실업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됐냐면 한 4.5% 정도였는데 어떻게 했다고? 10%로 올라갔다. 예. 10%가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 10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게 됐고 이게 단순히 미국의 위기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위기였으니까 그래서 다국 협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거죠.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 이게 뭐죠? S&P네, S&P. 그죠? S&P를 보면 S&P가 언제 이렇게 주가가 엄청 떨어졌냐 하면 이게 2000년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2007년, 2008년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거는 뭐 그 이거나 요거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을까? 음. 여기 또 큰 거 하나 보이나요? 요거는 뭐였을까? 요거 2020년인 것 같은데.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비드 19. 그지? 요거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요거는 뭐예요? 글로벌 아니, 요게 글로벌 금융위기. 아, 아. 요거는 2000년 초인데. 자, IT 보.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반토막 나더라도 다시 되돌아가더라라는 거지. 미국은 그죠? 예. 이렇게 반토막 나더라도 다시 되돌아가더라는 거지. 미국은 그지? 반토막 나더라도 되돌아가더라. 반토막은 아니고 이거는 뭐 그거보다는 좀 덜할 것 같은데. 하여튼 되돌아가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서 강의한 것 중에 하나 팁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우리가 이 반토막 나면 그때 내 이제까지 저축한 돈은 그냥 한꺼번에 주식에 투자하면 그러면 한 1년, 2년 정도 보유하면 200% 되니까 연 7.6%의 수익이 이게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연 7.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럼 리스크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뭔가 10%는 아니지만 10% 연수익률 10% 그다음 변동성 10% 미만 이 사실 우리 목표인데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뭔가 돈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어. 자, 마지막 토픽입니까? 다옥적 기업.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멀티 하는 게 다, 그 다음에 내셔널 하는 게 국적,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네요. 하나의 국가에 설립되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자본 조달,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 그죠? 예. 로얄 더치 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덜란드 회사예요. 로얄 더치라는 회사가. 그 다음에 쉘이라는 회사는 영국 회사예요.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주주가 양국에 나눠져 있겠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그죠? 예.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다국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로얄 더치세는 처음은 영국 회사와 네덜란드 회사와 영국 회사였지만 에어버스는 처음부터 다국적 회사인 거죠.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행기 회사인 거죠. 그죠? 노드스트림 이게 뭐냐? 러시아, 독일 등등등이 뭐 이탈리아도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공동등이 가스관, 천연가스관을 이 설립하는 해서 그 운송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으니까 처음부터 다국적 기업인 거죠. 유로넥스트 이게 유럽에 있는 그 정권거래소인데요. 이게 원래는 뭐냐면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 정권거래소가 있었고 벨기에 브뤼셀 정권거래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정권거래소가 있었다는 거지. 그지? 요 세 개 회사가 서로 합병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병함으로써 아까 로얄 더치세라고 비슷한 거죠. 다국적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유로넥스트가 영국에 있는 거래소도 인수하고 뭐 또 스페인에 있는 거래소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저 북구에 있는 거래소도 인수하고 쭉 인수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가 이 회사가 누구를 인수했냐면 NIS를 인수하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유로넥스트, NISE 유로넥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다국적 기업입니다. 전 세계 한 6만 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그 100 이게 2017년도 순위 같은데. 음, 그죠? 그중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인 게 이 뭡니까? 중국 회사들. 중국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텐센트가 11위. 그다음 뭐예요? 알리바바가 12위. 그다음 뭐죠? IND 앤드 IND 그러니까 이게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니까 중국 공상은행. 예. 그다음에 차이나 모멀 그러니까 중국 이동통신. 중국 이동통신. 이런 회사가 지금 글로벌 탑 20 안에 들어가 있네요. 한국 회사가 보이나요? 삼성 있습니다. 삼성 어디? 삼성 어,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글쎄. 삼성전자가 지금 2017년에는 14위, 14위에 랭킹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이 챕터의 중요한 용어라고 얘기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근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세계화로 번역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가 세상 세, 개가 경계, 세상에 경계가 있으니까 지구가 지금 편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는 글로브 하는 게 구니까 전구화 이 중국의 번역인데 전체 구, 전지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구화가 훨씬 좋은 번역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고요. MNC 멀티 여러 개 내셔널 국가 여러 개 국가에 걸친 회사 그래서 다국적 기업 그죠? 또 다른 용어로는 환희업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 예. 어,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한다고 정구 금융위기 글로벌 정구 그죠? ETF Exchange Traded Fund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번역하니까 한국 번역하고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가 정확하게 맞진 않죠. 인지했어요. 상장지수 펀드는 이게 무슨 펀드야? 지수 펀드이잖아. 그러면 지수를 트랙하는 ETF가 아니면 그거는 ETF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지수 펀드로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지수를 트랙하지 않는 그런 ETF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번역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제한을 시킨 거잖아. 인덱스 펀드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는 단어가 훨씬 나은 거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 미국에는 싱글 스탁 ETF도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한 주식을 전부 다 갖고 있는 ETF 생겼다니까. 음, 음.
그렇지만 한 주식에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그 주식을 사 모으니까 그게 뭐예요? 펀드이잖아요. 그러니까 ETF의 데피니션에서는 벗어나지 않잖아. 그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 만약 아니 우리나라에 싱글 스탁 그 ETF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 싱글 스탁 ETF를 넣는다면 그거는 지금 상장 지수 펀드라는 이 정의에 걸맞지 않은 펀드 ETF가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국제 재무에는 환위험, 정치적 위험, 시장 불안정성 등 국내 재무와 다른 독특한 위험과 리스크와 잘못 적었네. 위험과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 어, 특별히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존마켓의 확장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거였죠. 그죠? 예. 환율 변동은 해외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기업은 거래, 환산, 경제적 환노출 등 다양한 위험에 관련된다. 제가 거래, 환산, 경제적 환노출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음. 여기서는 중요한 컨셉이 뭐였죠? 기준통화, 표시통화, 약분. 그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고요. 세계화 경제통화는 금융시장 상품 및 인적 자원의 국경 간의 이전을 촉진해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삼성전자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외국인의 지금 그 지분율이 50% 넘어가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생산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매니지먼트는 국적이 한 나라 국적으로 너무 몰려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챕터의 내용을 생성 AI한테 집어넣고 유명한 사람의 인용 어구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상품이 국경을 넘지 않으면 군인들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대요. 오케이? 네. 무역이 세계 평화를 지킵니다. 그죠? 네. 어, 두 번째 유명한 인용구는 위험을 직시하자면 위험이 당신을 잡아먹는데 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할 때 얼마나 수익을 보는 거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다라는 거지. 아니,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게 세컨드 오더라는 거지. 더 우선돼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손실을 회피할까? 그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시스템 트레이딩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라 그러네요. 훌륭한 트레이딩의 핵심은 손실을 줄여라, 손실을 줄여라, 손실을 줄여라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승산이 있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워렌 버핏도 했죠. 투자에는 두 가지 투자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규칙은 손실을 보지 마라.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두 번째 찍하고 세 번째 찍은 손실, 위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음. 이미 시간이 지났네. 미안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원래는 한 이 참가한 학생이 한 10분이나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끊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강의를. 시간이 좀 됐으니까 지금부터 Q&A 타임 좀 가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해가지고 넘어갔네. 오늘 지금 가능하다면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한번 손필기로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되겠죠.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